말없이 견뎌야 했던 세월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구에는 195개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중 단 10개국만이 강대국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1인당 GDP, UN 식량을 구걸하던 나라. 1953년 폐허가 된 서울. 불타고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 거대한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5위, 군수산업 세계 8위, 자주국방 상위 5개국, 세계 첫 4.5세대 자체 개발 전투기 수출국.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미국 최고 언론사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코리아, what are you? 한국, 너네 도대체 뭐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답을 공개합니다. 구독으로 옆에 계셔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릭 샌더스입니다. 미국 국방연구원으로 일하며 여러 국가의 전력 구조와 군사적 역량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책상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자료만큼 저를 오래 붙잡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사의 기준으로 보나 군사학적 관점으로 보나 이 나라가 겪은 변화를 단순한 성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과거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섰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한민국을 연구하게 된 건 수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5번째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는가 그 점이었습니다. 국방 분야에 오래 몸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국력은 인구, 자원, 지리, 경제력, 기술력 등 여러 요소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이 기본 요소들을 거의 갖추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약은 계산에 없는 결과였고 그래서 더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전쟁 기록 영상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불타 무너진 건물들, 길을 잃은 아이들, 군인들조차 지칠 대로 지친 모습. 제가 여러 국가의 전쟁 피해를 조사하면서 목격했던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축에 속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한국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자원이 거의 없고 산업 기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인구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국가 체계를 복구하기에는 절망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절망적인 조건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한 경로로 나아갔는가? 전쟁 뒤에 남은 것은 사실상 국민들 뿐이었는데 바로 그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힘의 중심이었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여러 기록을 읽으며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전투함 한 척조차 없던 해군이 월급을 모아 중고함을 사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이 바느질로 돈을 보태며 국가의 첫 군사 기반을 만들던 과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국가를 스스로 지탱하겠다는 의지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국방 연구를 하며 수없이 많은 국가의 군대와 정부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초기 군사사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감정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민초들의 의지,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이 나라의 첫 번째 자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첫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의 모습. 그 장면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오늘의 위치까지 이끈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에서야 뚜렷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회의실로 불려갔죠. 국방연구원 내부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초안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선임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에릭, 한국 군사력 점수가 계속 규칙을 벗어난다. 이유를 설명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기존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이 틀린 게 아니라 한국이 틀을 벗어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웃음 섞인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정말 그렇게 특별해? 저는 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특별함이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곧바로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육군의 군 공군 전력이 항목별로 분석되어 있었죠. 그때 저는 동료들에게 한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K 전차 보유 대수 아십니까? 2200대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다음 아니야? 유럽 빅사 합친 것보다 많다고.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이미 데이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화면은 K9 자주포의 글로벌 판매 비율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50%. 저는 회의실 앞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K9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됐기 때문이죠. 즉, 기술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가진 무기라는 겁니다. 동료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릭, 그 정도 전력이라면 한국은 방어형 국가가 아니라 공격적인 전력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지역 방어를 넘어서 원거리 투사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놀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런데 군사력 구조를 보면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건 아시아의 중견국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그날 오후 저는 K 개발 다큐멘터리를 보며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자체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력도 기술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제가 팀원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릭, 우리는 늘 자원 영토 예산으로 나라의 힘을 평가했잖아.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바꿔버렸어. 자원이 아니라 사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넓지도 않고 석유가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직접 만들고 무기는 직접 개발합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새로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공식은 자원 기반이 아니라 의지 기반이다. 밤이 되자 저는 연구실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유별나다. 보통 국가는 환경에 적응해 성장하지만 한국은 환경 자체를 바꿔버린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기존 분석법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그때부터 한국은 제 연구 인생에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챕터 3 한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한국 분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출근해 전날 정리한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전력은 단순히 장비나 무기 개수가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정해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팀장인 로버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에릭, 얼굴이 말이 아니다. 한국 분석이 그렇게 어렵나?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결과는 분명한데 그 과정이 하도 비정형적이라 기존 모델이 계속 깨집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 제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지. 미국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지금도 완전히 이해 못하고 있고. 저는 모니터를 넘기며 한국 전후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1953년 폐허가 된 서울. 굴뚝이 부서진 공장. 철근이 드러난 건물들. 온통 잿더미뿐인 도시.
그리고 화면은 점프의 현재의 고밀도 도시 서울, 최첨단 전투기, 조선소의 거대한 배들로 넘어갔습니다. 이 간극, 이게 너무 큽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팀장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묻는 거야. 한국, 너네 뭐냐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군사 강국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구조? 네. 보통 국가는 자원 정치 산업 국방의 순서로 발전하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기술, 그 다음이 산업, 마지막이 군사력입니다. 팀장은 제 말을 듣고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관점이다. 계속 말해봐.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은 자원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죠.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없는 걸 만들고 부족한 걸 채우고 불가능을 억지로 가능하게 돌리는 방식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력. 한국은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해낸 뒤에 이유를 찾는 방식이죠. 한국이 지상 전력에서 강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저는 또 자료를 넘겼습니다. K 전차의 생산 속도, K9 자주포의 수출량, 전투기 개발 과정, 해군 구축함의 설계 과정. 팀장님, 한국의 무기들은 전부 사람 중심 설계입니다. 조종사와 운용병사가 실전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보통 기술 우선 설계를 선호하잖아. 그런데 한국은 최전선 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해. 그게 차이야. 그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존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군이 강한 이유는 장비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요소는 어떤 공식에도 숫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값이었죠. 정오가 조금 지난 뒤 저는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초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첫 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중심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의지 중심 국가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다시 한번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무기 한 척도 없어 군인 월급을 모아 전투함을 샀던 나라. 바느질로 번 돈으로 해군을 시작한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 군사 강국.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넘어서야 한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한국 분석 5일째 오전, 저는 국방연구원 N층 회의실에서 단독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커다란 스크린 한편에는 K방산 수출 그래프와 세계 전력 비교표가 떠 있었죠. 그런데 제 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한국의 위치는 너무도 명확한데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자원도 영토도 인구도 부족한 나라에서 이토록 빨리 군사 강국이 되었을까?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동료 연구원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발표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릭, 너답지 않게 서론이 이 정도 분량이면 뭔가 고민 중이라는 뜻이네. 저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숫자는 한국이 세계 5위 전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설명할 문장이 잘 안 나옵니다. 무기가 강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제시카는 커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기 말고 사람을 봐야지. 너도 알잖아. 한국은 인간 중심 전력이라니까. 그 말이 제 머리를 세게 울렸습니다. 사람. 이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요소. 저는 서류 더미에서 한국군 인터뷰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병의 말들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시 가용 자원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맞춰낸다는 주장.
장비가 부족해도 전술을 만들어내고 여건이 안 돼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낸다는 태도. 제시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나쁘다고 임무를 포기하는 문화가 아니야. 그게 군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저는 끄덕이며 PC 화면을 넘겼습니다. K 전차의 정비 기록, K9 자주포의 수출 후 현장 테스트 결과, KF-21 시험 비행 데이터. 각 항목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장비 하나하나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 즉 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처럼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뒤 회의실에 팀장 로버트가 들어왔습니다. 에릭 보고서 초안받다. 지금 문제는 뭐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을 무기로만 설명하려다 보니 설명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자 팀장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릭,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해. 무기는 결과고 원인은 한국인이다. 결국 그걸 적어야 해. 팀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며칠간의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된 이유. 그 핵심은 기술력도 산업력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결국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서론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람은 더 강하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이 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제 모니터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거지. 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에릭. 이제 내 보고서가 한국 분석의 핵심에 제대로 닿기 시작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러나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한 지금 저는 한국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국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심 결론을 잡아낸 다음 날 오전, 저는 국방연구원 내 보안실에서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관련 데이터였는데 의외의 공백이 하나 보였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배치 관련 보고서 중 일부가 누락돼 있었죠.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 기록을 다시 검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동료 마크가 화면을 훔쳐보며 말했습니다. 에릭, 그거 찾는 거면 포기하는 게 좋아. 그 자료는 아예 열람 권한이 막혀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존재하던 건데요.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마크는 한숨을 쉬며 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는 가끔 그래. 특히 해군 분야는 더 민감하지.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군이 육군이나 공군보다 민감하다고요? 그래. 한국은 해군력 확대가 국가 전략의 핵심이야. 특히 최근에는 더 그렇지. 대답은 가볍게 들렸지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육군력, 특히 K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지상전 자산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분야가 해군이라면 한국이 추구하는 미래 전략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보안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관 소피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릭, 누락된 자료가 있다는 요청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서는 어제부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죠? 평가 작업 중인데 갑자기 등급이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소피는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요청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자료 일부를 감추려 할까? 새로운 무기 배치 계획이 있는 걸까? 혹은 기존의 데이터가 더 강력한 방향으로 수정 중이라서일까? 그러나 확신 없이 추측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 측 연락 담당자에게 화상회의를 신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화면에 한국 국방부 관계자 최진수 과장이 나타났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부 해군 문서가 등급 상향되어 열람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과장은 조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정보는 아닙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 변화가 있는 건 맞습니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멈춰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명확한 설명이 아니었지만 어쩐지 더 큰 의미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마크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은 해군 확장 계획을 절대 외부에 쉽게 공개하지 않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밀스럽죠? 중국 때문이야. 그리고 일본.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이 두 나라에게 전략적 변수가 되거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성장하는 군사 강국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장 속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움직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어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강한 무기나 산업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숨기고 언제 드러낼지 판단할 줄 아는 전략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평가를 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강국이지만 그들이 목표로 삼는 위치는 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자료 하나가 사라진 작은 사건을 통해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해군 문서 일부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저는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 분석 파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히 장비 성능이나 배치 수량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의 진짜 힘은 군수 산업과 기술력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석실로 향해 자료들을 열람하던 중 문득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중 기술 자립률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 대한민국.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네. 그때 팀 동료 리사가 다가와 제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자료 보고 있어? 저 분야는 정말 정신없이 성장하고 있어. 저는 질문했습니다. 리사,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다고 보는 거야? 단순해.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흡수되는 속도가 세계 최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조선업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죠. 그 산업들이 군사 기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건 곧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폭발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저는 분석 흐름을 따라 한국의 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조선 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조선 기술. 한국은 민간 선박뿐 아니라 군함 제작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료에는 한국 조선소의 특징이 적혀 있었죠. 군함 제작 기간이 타국 대비 평균 30% 짧음. 기술 이전 없이 독자 설계 비율 지속 증가. 스텔스 설계 및 통합 전투 체계 국산화율 상승.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해군 문서가 민감해진 거구나. 마크가 옆에서 듣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야. 국가 전략의 핵심이야. 특히 해군 전력은 조선 기술이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반도체였습니다. 한국 군사 장비들이 다른 나라보다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그 핵심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리사가 설명했죠. 항공기,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모든 전략 무기에는 고성능 칩이 필요해. 한국은 그걸 스스로 생산할 수 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조차 모든 칩을 직접 만들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네. 자료에는 이런 문장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첨단 무기 제어 시스템 중 40% 이상이 한국 반도체 기반.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은 총알이 아닌 칩으로 세계 군사 질서의 중심에 서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미 AI 기반 무기 운영 체계를 빠르게 도입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 전력, 미사일 요격 시스템, 전술 분석 시스템 등에서 AI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는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AI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그는 바로 답했죠. 미국의 절반 이상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죠. 그들의 기술 흡수 속도는 우리가 아는 어떤 나라보다 빠릅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발명하는 데만 강한 게 아니라 기술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산업, 전기 추진 함정, 무인기, 로봇 전투 시스템. 미래전의 핵심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가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이죠. 마크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군대가 전기화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준비 끝났어. 배터리 기술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전의 에너지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기술, 산업, 제조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전차나 전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무기를 뒷받침하는 기술 기반, 산업 기반, 그리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은 단순히 현재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5위이지만 기술 기반만 놓고 보면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전통 강국을 넘어섰다. 앞으로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서를 저장한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움직이는 나라이고 그 기술이 군사력의 중심을 통째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챕터 7 강대국들의 침묵, 한국을 바라보는 두려움. 한국의 기술 기반을 분석한 뒤 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라면 다른 강대국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미국 국방연구원의 몇몇 회의 자료와 분석 메모를 열람했습니다. 상당수는 비공개였지만 일부는 요약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죠. 첫 페이지부터 제 시선이 멈춰섰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상승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 중이며 기존 강대국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미국도 알고 있군. 그때 팀 동료 마크가 지나가다가 제 화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국 자료야? 너도 알겠지만 요즘 워싱턴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가 그거야. 왜 그렇게 민감해하는 걸까? 그건 한국이 너무 조용하게,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지.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친밀한 동맹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변수입니다. 기존 동맹국들은 대부분 20년, 30년 단위로 성장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성장 그래프가 완만해. 그런데 한국은 계단식으로 점프하잖아. 조용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 군사력 8위에서 6위, 그리고 5위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 그런 국가는 관리가 어려워. 동맹이라도 말이지. 한국은 자신들의 부상에 대해 자랑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전력을 완성시키는 특유의 방식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까다로운 나라가 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산업적 위협.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지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럽은 한국의 부상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제게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한국제 부품이나 한국제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종속에 가까워. 저는 당시에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자립성은 곧 군사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죠. 특히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같은 고급 무기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은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럽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군사 균형의 붕괴. 일본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한국의 급부상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도쿄 싱크탱크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능력은 2030년 이전에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가 될 것. 저는 보고서를 보며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역사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정적 문제를 넘어 전략적 위기의식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중국의 연구 문건은 공식적으로는 자제된 표현을 쓰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는 명백한 긴장과 견제가 보였습니다. 그 문구가 기억납니다. 한국 해군의 원약 능력 확대는 중국의 해상 전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는데. 자료를 모두 정리하면서 저는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한국이 강대국 5위에 올랐다고 해서 세계가 놀란 게 아니라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반을 보면 이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가는 선형적이 아니라 비선형적이다. 이 나라는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움직일 때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든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긴장하며 지켜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8 강대국 5위, 그 뒤에 숨은 한 가지 진실. 한국의 군사력과 산업 기반을 분석하며 저는 어느새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의 전력은 세계 5번째 강대국에 해당하지만 그 순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력의 품질, 산업 기반, 기술 자립성, 인적 역량, 외교적 위치. 모든 면에서 한국은 단순한 강대국 틀을 넘어선 나라였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죠. 불빛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서울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불빛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힘을 만든 거구나. 바람이 차가웠지만 생각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동료 마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고서 읽었어. 너 한국에 꽤 감명받았구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 마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일지도 몰라. 그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경계 대상이라기보다는 세계가 함께 움직일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다시 제 연구 메모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70년 전부터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끝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없으면 만든다라는 집단적 정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 첫 전투함을 만들기 위해 군인들이 모은 월급, 군인 가족들이 밤새 바느질에 모은 돈, 지금의 한국을 이루기 위해 쌓여온 수많은 희생과 땀. 그 모든 것이 현재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구축함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겪어온 역사, 의지,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대국 평가 체계가 한국을 5위로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력의 양이 아니라 질, 기술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 국방이 가진 의지가 아니라 역사. 한국은 여기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 문장을 적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객관적 분석이자 제 개인적인 확신이기도 했죠. 비행기 탑승 3시간 전, 제가 인천공항에서 짐을 맡길 때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연구 때문에 한국 오셨다고 들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연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했어요. 앞으로 더 잘하고 싶죠. 그 말이 유독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전차 2200대도 아니고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도 아니고 전투기 개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결국 사람에 있었습니다. 독하게 버티는 사람, 빠르게 배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함께 움직이는 사람. 세상 어떤 강대국도 사람 때문에 강해진 나라를 얕볼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5위라는 사실은 그저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서사의 첫 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점점 멀어졌지만